코로나19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전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백종우 교수님입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렇게 뜻깊은 과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좌장을 봐주시는 우리 윤석준 교수님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도 맡고 계셔서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면 가장 이제 괴로웠을까?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한 임진왜란 기간부터 이제 한 병자호란 때에 태어난 민초의 삶이 정말 가장 괴롭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과거의 전쟁인데, 그럼 현대에 그렇게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현대의 전쟁은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게 되고, 실제 자살 문제 같은 경우는 1년에 12,700명대의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 오늘의 제목 중에는 이제 약한 고리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것을 묻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누구에게 가장, 물론 모두가 다 힘들지만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제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없던 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자 중심 최적화 연구사업단에 감사드리고요. 이 덕에 이제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K-방역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이제 세계적으로 잘 하는 편입니다. 인구당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왼쪽 표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는 수준 높은 방역을 장기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셧다운,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봉쇄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50% 미만에 속하는 국가고요. 대신 이제 수준 높은 거리두기를 장기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고통이 한 출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이제 거리두기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도 준 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임신 출산, 또 다음 발표에서의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여행, 관광, 운송과 같은 이제 특수 직종의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노약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상 중에는 격리자와 이제 확진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또 외국인이나 교민, 이민자와 같은 적응해야 되는 사회적 지지 집단이 취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결국 트라우마와 재난은 고통스럽지만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고 고통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적, 질적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자 한 바는 누가 가장 또 고통스러운지를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특히 저희 쪽에서는 심리사회적 모델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세부는 이제 국민 전체와 취약 집단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양적 연구는 약 이제 1,100명, 1,000명 정도 올해 3월,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격리자는 4월에서 9월 정도로 진행을 했고, 질적 연구는 이게 눈덩이 표집이라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방식 플러스 여기 또 동아일보의 이진환 기자님도 와 계신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국 동포의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님을 통해서 이제 증언해 주신 분들에게 접근하는 등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질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먼저 이제 우울에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이후입니다. 1차, 2차 대중소이한데 성별로 보시면은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로 보시면은 이제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고통이 우울 척도에서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소득과 관련돼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저소득층일수록 고통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이후에 뭐 여러 나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는데 비슷합니다. 코로나 우울이 여기서 PHQ-9으로 이제 측정했을 때 대개 20%에서 30% 정도가 고위험군. 사실 일상적 시기에 역학조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보통 뭐 5%, 6% 이런데 이게 20%, 20, 40% 나오는 것은 매우 높은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제일 괴로워하는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세계적인 결과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울과 연결돼서 우울이 결국 자살로 연결되느냐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일본 같으면 작년에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소해 왔는데 10월 같으면 45%가 증가했는데 그때 누가 자살로 사망했느냐를 분석했더니 청소년과 젊은 층, 그다음에 부양 부담이 커진 여성, 이제 뭐 되게 부모를 모시거나 또 자식이 어릴 때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휴먼 서비스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자살이 가장 증가한 부분과 우리의 우울 위험군이 누가 증가했냐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럴 때에 불안, 우울은 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도 쓰고 우울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도 수정하고 분노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도 만드는 건데 이제 불안이 고위험군이 된 수준은 이제 또 20%를 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불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초기가 더 높습니다. 작년 초가 계속 제일 높았고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고 가장 힘들어하는 군은 앞에 우울과 똑같았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아무래도 사회적 지지라는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원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질병 취약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약성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5, 60대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의지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제 지켜가는 것들은 저희 조사에서도 4.4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본인 건강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기 때문이어서이겠지만 더 잘 지키시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조사에서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가족의 신뢰도가 60에서 70으로 한 10점 더 올라갔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시기에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한 70% 정도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정확한 정보 전달이 40%대였고 이웃이나 지인이 30%대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도 의외로 한 20% 정도로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적 조사는 여기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또 돌봄의 제공자나 뭐 공연 예술인 뭐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제일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연 예술인들은 극단산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연극을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극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극단 단원 전체가 이제 격리가 되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확진이 되셔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인 경험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야, 우리 이 얘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연극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공연을 하기 3일 전에 또 다 재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와서야 겨우 올릴 수 있었는데, 그간에 느꼈던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저도 마지막 공연 때 찾아가서 뵀는데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울고 웃는 시간일 수 있었는데, 내년에 또 그래서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못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소득 보전이 택도 없다, 5%도 안 된다, 뭐 이런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가 저희가 인터뷰어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정신사회시설로 입소를 해서 살아가던 발달장애인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집에 와서 고3인 동생과 매일 싸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참다 폭발을 하고 가족 전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그런데 어디를 또 갈 수도 없고 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실업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200군데의 이력서를 냈는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 내가 이런데 더 이제 젊은 층들은 어떨까라는 아픈 마음을 또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장례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사람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시기에 저희도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자료로도 한 17% 정도 우울증 환자가 의료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시기에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자영업도 너무 힘들고 이게 다 모든 걸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렇게 하면 살아서 뭐하나 하는 얘기들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돌봄케어, 이게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인데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또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것의 간절함을 얘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요건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젊은 층, 저소득층, 여성에서의 어려움이 양적 조사에서 보고됐고, 각 영역부터 취약 집단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부 결과는 이제 확진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혹시 작년에 이 확진자가 TV에 나와서 얼굴을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느라고 온 방송 뉴스를 뒤졌는데, 작년 여름까지는 딱 한 분의 국내 확진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페인에서 대학에 교수로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도 해외의 언론사에서 한국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무슨 코로나 걸린 게 죄진 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투병기를 드러내지 않냐?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보면 해외에는 자기 입원해 있는 거, 기침하고 있는 것까지 다 방송에 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확진자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연구가 제대로 끝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감염내과 교수님들 얘기가
우리가 딴 나라보다 확실히 숫자가 적어서 이 코로나 환자분들이 드물다 보니까 눈에 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사회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스럽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후에 코로나 발생이 늘면서 이제 최종 323명 정도가 이제 모집돼서 끝에는 152명을 양쪽 조사하고 이후에 이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과학적 정보는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샘플이라고 하기는 이제 숫자가 적습니다만 경향을 보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뵌 분들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오른쪽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이 한 20-30% 정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별일 아니었다, 잘 넘겼다, 증상도 거의 없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후에 매우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진 분이 10% 내외는 매우 그렇게 고통을 겪었고 약간 그렇다는 분이 한 20%대에서 한 30%가 힘들구나라는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감염됐을 때는 아무래도 불안 관련한 것들이 높고 이제 격리되는 것의 외로움, 그 다음에 이 갑자기 확진자가 됐에 대한 트라우마를 주로 호소했고 이제 완치 이후에는 이게 다시 걸리면 어떡하나, 또 후유증이 나오면 어떡하나가 제일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중에는 이것도 해외 연구와 되게 일치하는데 피로 소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개월, 1년 이게 지속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집중력, 기억력 저하, 불안, 긴장, 우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괴로운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중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불안과 우울이 높고요. 하지만 퇴원 이후에도 이게 높은 분들이 한 24% 정도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 집단에 대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추적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한편은 성방한 덕에 우리 사회가 꼭 편견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차별 경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매우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경험했던 분들이 한 30% 돼서 이게 한 또 30% 정도 비율이 되는데 보시면 주로는 이제 지인과 이웃, 직장, 지역사회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아실 수 있고 이때의 주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린 경험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 전화해서 이분들의 안위를 묻고 위로하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난한다거나 또 멀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차별을 경험한 분들은 결국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확진자 중에 우울, 불안, 자살 경향성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차별이라는 거는 이런 트라우마를 초래함과 동시에 이분들을 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면 다 모두가 더 위험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난 시기에는 다시 가족 인척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사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것에 보다는 적지만 지원 지지를 받으셨다고 또 얘기하고 있었고요.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가족, 지인,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지만 이제 심리나 정신건강 정보, 상담, 진료에 대한 수요들도 적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실제 받은 것보다는 니즈가 더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로 보면 초반에는 이게 갑자기 감정이 휩싸이고 분노나 고립감이나 불안, 그 다음에 내가 두고 온 여러 것들에 대한 걱정이 이제 엄습하는 시기이고 퇴원 후에는 이제 결국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복귀할 때 또 이때 대인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낙인, 기피, 차별의 문제,
또 그 확진 사실 공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퇴원 직후에 많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해서 피로나 허약감 같은 것들 또 일부는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었고 장기간 우울이 지속되지 않는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층 남담의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되 이분들이 고통을 느꼈던 순간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이 내가 딱 가니까 보자마자 도망가더라. 뭐 이렇게 본인도 깜짝 놀라고 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취급되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지고 검사받게 되고 또 옮기거나 피해를 드리고 걱정을 드려서 너무 미안하고 죄지고 사실 나도 피해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치 않는 확진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확진돼서 입원해 있을 때 다른 이웃들이 아이들을 또 챙겨준 경험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렇게 다가와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한 것들이 굉장히 보탬이 됐었다. 또 의료진도 병원에서 이렇게 불안이 굉장히 높을 때 물어보는 거 하나하나 자세히 친절히 대답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차별과 낙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쉽게 하기가 어렵더라.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뭐 또 중간에 이런 정신건강 케어를 실제 전화를 통해서나 또 일상에 복귀를 할 때 또 이제 진료를 받은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완치자들은 한 우울 43, 불안 23, 자살성 위암 13% 정도 보고하고 있었고 PTSD 13%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력이 있거나 비난과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울을 더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이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저희 과제에서도 다루고 이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 사회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에이즈라든가 이전의 감염성 질환에서 차별을 줄이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기에 호주 같은 나라만 해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예산의 증대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이 아픈 사람이 또 마음까지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최후의 대책 부분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여러 쌤들의 또 조언과 자문을 받아서 보다 저희가 이런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정신건강, 마음건강 가이드라인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리 낼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를 5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또 분명하고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구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